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그 이후에 추진되었던 두 가지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연표를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광복 직전부터 광복 직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광복 이후에 미소 군정이 시작되고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우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도 등장을 했고, 이에 맞서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위원회라든지 남북협상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유엔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기로 했죠. 자, 이 결정에 따라서 그해 5월 10일 50 총선거가 남한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이 50 총선거는요. 일단 선생님, 정부를 꾸리려면 대통령 선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정부를 세울 건지, 어떤 체제로 세울 건지, 뭐 대통령 체제로 갈 건지, 왕정으로 돌아갈 건지 이걸 결정하려면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있어야겠죠. 바로 헌법입니다. 자, 이 헌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을 먼저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50 총선거는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38도선 이남, 남한에서 실시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총선거입니다. 자, 이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헌법을 제정하는 의회라고 해서 제헌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제헌의회는요, 국회의원 19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는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이 뽑혔다는 것이죠. 선생님,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을 안 뽑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날에도 제주도에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제주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한창 제주 4.3 사건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주민들은 선거를 거부하고 있었고요.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 제주도 두 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죠? 바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인데요. 그 헌법의 첫 내용을 무엇으로 정했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제1조의 내용을 국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사실 이 국호의 후보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1조를 기본으로 해서 제1조를 시작으로 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월 17일을 우리가 제헌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헌헌법의 내용이요. 여러분 24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핵심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의 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뭐냐면 이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을 선포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1운동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헌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오늘이랑 조금 다르죠. 오늘날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우리 국민이 직접 대통령 후보들을 살펴보고 선거일에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접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다른 말로 간선제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하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유엔에서는요,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을 승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도 만들어지고요. 그 국회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도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원하던 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처음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 두 번째는 농지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들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대립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에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배우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받아야 될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옳은 일을 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고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겠죠.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헌 국회에서는요. 50총선거에 따라 구성된 이 국회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하고요. 이 반민법에 따라서 대체 누가 친일파고 그 친일파가 일제강점기에 어떤 행동을 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이제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바로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국회 산하기구로, 직속기구로 수립이 되고요. 이제 국회의원들로 반민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 악질적이었던, 악명 높았던 친일파들을 하나씩 조사를 하고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구속되는 반민족 행위자, 왼쪽부터 노덕술, 김현수, 최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친일 경찰 중에서도 고문 전문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아주 끔찍하게 인간적이지 못하게 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을 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게 사람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고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일제 한국 병합에 협력한 자,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데 조약을 조인한 자, 우리가 친일파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제 682건의 친일파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408건을 영장을 발부하고요. 이제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 중에 221건을 재판에 넘깁니다.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이
실행된 것은 38건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 사형은 1건, 징역은 6건, 집행유예 5건, 공민권정지 18건, 무죄 6건, 형 면제 2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친일파 처벌이라고 하면 다 사형시키거나 다 감옥에 가두거나 뭐 벌금을 내리거나 이걸 생각할 텐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뭐 손에 꼽힐 정도라는 것이죠.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반민족 행위자는 형 집행 정지로 전원 석방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왜 그랬냐? 일단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를 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조사하는 것은 현재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친일파가 아니라 저기 북한 애들인데 북한 놈들인데 지금 친일파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애국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친일파들을 굉장히 두둔하고요. 반민특위 사무소가 습격을 당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민특위 피습, 총대로 나의 허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찼다. 나는 대항할 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엎어졌다. 다른 경찰이 합세하여 나를 발로 찼다. 그들에게 신분증과 권총을 뺏기고 사무실에 있는 마당으로 끌려나가서 보니까 먼저 출근한 요원들과 나디등은 국회의원 등이 모두 머리에 손을 얹고 땅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당시 반민특위에서 활동하던 정철용 조사관의 증언인데요. 경찰에 의해서 국회의원과 반민특위 요원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뭐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걸 뺏기고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자, 광복 이후의 경제 상황 한번 보시면요. 일단 광복 직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남북한의 경제 상황의 격차가 굉장히 크던 시절이었어요. 일단 북쪽에는 각종 공장과 뭐 그 지하 자원이라던가 발전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서 빠르게 산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남쪽에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38선이 그어지면서 북쪽에서 남으로 보내던 전기까지 끊기게 되고요. 이제 광복 이후에 외국에서 피난을 갔다가 다시 귀국한 사람들도 돌아오고 이러면서 인구는 급증하는데 물가는 폭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지금 당장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여기에 광복 직후에 3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미군정은요. 이러한 경제를 극복하고자 일단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찍어내. 근데 돈이 많아지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아시죠? 경제 시장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많아지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예를 들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이지. 예를 들면 이게 쌀 한 가마니에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100원이었어. 그런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100원이면 쌀 한 가마니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 10,000원을 갖다 줘도 물건은 없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국 자유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쌀을 국가가 이제 통제하지 않고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버리니까 이 쌀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상인이나 지주들이 쌀을 아주 싸그리 다 사들이고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쌀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미군정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쌀을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재헌국회에서는 두 번째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을 위해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는데요. 농지개혁법의 내용을 보시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농가 1가구당 3정보 초과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분배받은 농지 상한액은 평년작 주생산물의 1.2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국가에서 이제 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인데요. 경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유전,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1인당 땅의 크기를 3정보로 제한하는데요. 3정보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한 3,000평, 1정보가 죄송해요. 3,000평 정도 되는 땅인 겁니다. 3,000평 정도 되는 땅만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자, 선생님이 요 시기에 이제 땅 부자여가지고 5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게 한 칸이 1정보인 거야. 5정보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국가에서 1인당 3정보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5정보 중에서 여기까지만 내 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매수를 합니다. 국가가 내 땅을 사는 거죠. 유상 매수. 자, 그러면 이 남은 땅은 다 국가 소유가 되냐? 아닙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땅을 가지지 못했던 소작농 같은 사람들이 유상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알아서 사고 팔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국가가 개입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땅값이 주인이 부르는 대로 막 땅값을 매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정한 금액에 따라서 연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해서 이제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농지개혁법으로 지주소작제는 아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이 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땅, 이렇게 매수해서 분배하는 땅은 농지에만 국한이 됩니다. 과수원이나 염정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유지하게 되고요. 또는 친일파의 토지는 몰수가 되지 않습니다. 친일파들 역시 이렇게 국가에게 돈을 받고 땅을 팔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유성분배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땅을 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존재했다. 자, 요렇게 두 가지.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과 농지개혁법 살펴봤고요. 밑에 이제 북한 정권의 수립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38선이 그어지고 소련 군정에 의해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한이 직접 통치를 했고 소련은 간접 통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설치되어 있던 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요. 우리랑 완전 반대입니다. 얘네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땅을 무상으로 몰수합니다. 국가가 돈을 안 주고 땅 주인들한테 땅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분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시간 노동제, 남녀평등법, 주요 산업 국유와 같은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총선거를 통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우리로 따지면 국회가 되는 것이죠. 얘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헌법을 제정하고요. 그 헌법에 따라서 1948년 9월 9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한의 이제 풀네임이죠. 을 수립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로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50 총선거부터 정부 수립, 그리고 재헌국회가 실시했던 두 가지 개혁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한민족의 분단의 비극,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